한씨는 아버지가 없이 이제 홀로 키우게 된 자녀들의 혼사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데요. 세조 12년 8월 9일 큰며느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조와 정의왕후의 주선으로 병조 참판을 지내던 이 박중선의 큰딸과 혼인을 시킨 것인데, 이 참 며느리에게도 한씨는 굉장히 냉엄한 시어머니로 알려져 있지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들어온 며느리 박씨는 이런 시어머니를 굉장히 어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11살 난 딸 명숙공주, 이때는 뭐 공주는 아니지만 딸도 당냥이 홍상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다행히 홍상은 굉장히 도량이 넓고 성품이 온화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 나중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두 사람의 혼사가 좀 이르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 뭐 왕족들은 좀 일찍 결혼을 하기도 했지만 세조와 정의왕후가 좀 재촉을 한 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홀로 된 한씨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기 전에 내 손자들 혼인까지는 시켜야지, 그게 우리 의무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르게 이 손자들을 혼인을 시켰는데, 그리고 곧 막내 자을상군도 혼인을 하게 됩니다. 1467년 1월 10일 한명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된 것이죠. 자을상군은 성하 3년, 즉 정해년에 세조는 자을산군을 위해 배필을 고르고 있었지만 마음에 드는 규수가 없었다. 마침 공해왕후가 심덕도 좋고 용모도 단정하다라는 말을 듣고 불러보고는 곧바로 혼인을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조가 자을산군의 배필로 마음에 드는 규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건 꼭 세조의 뜻뿐만 아니라 어떤 성종의 어머니인 한씨의 의사도 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는 자신의 뜻대로 들이지를 못했으니까 둘째 며느리만큼은 내가 좀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고르고 싶다라는 의지로 시아버지가 이 규수 어떠냐라고 내미는 규수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씨가 언젠가 자을상군과 함께 허계지라는 사람의 집에서 피접을 하고 있었는데, 허계지의 아내가 한명의 수양딸이었다고 합니다. 허계지는 당대의 최고 부자였대. 그러니까 부상되고 최고 부자 장사치로 조정의 실세들과 연주를 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또 한명회와 연이 닿았겠지요. 자, 그리고 한명회의 막내딸은 1456년에 태어났으니까 자을산군보다 1살 연상이었는데, 한씨가 피접 중에 이 한명의 막내딸을 미리 선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 아이다. 이 아이가 바로 또 다른 희망을 품게 해줄 아이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한씨는 큰며느리가 탐탁지 않았어요. 사돈 박중선은 묵가 장원 출신이지만 글도 제대로 모르는 까막눈이었고, 또 박중선의 생모가 소원왕후 심씨의 조카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원왕후 심씨가 왕비이긴 했지만 그 집안이 다 거의 이렇게 다 집안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조가 월산대군을 그런 집과 혼인을 시킨 거는 월산대군이 조용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혼사를 시켰던 것인데, 한씨의 눈에는 당연히 차지 않았을 것이고, 둘째 아들만큼은 내 마음에 드는 혼사를 하게 하리라 라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규수를 골라서 맺었던 것이니 이 한명의 딸과 이제 혼인을 시킨 것이죠. 자, 이렇게 자식 3명을 모두 다 혼인을 시킨 후에 긴장이 풀렸던지 한씨는 병석에 눕게 되는데요. 겨울이 되자 병세가 더 위독해져서 정말 잘못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해서 시부모들이 문병을 올 정도였어요. 한씨는 꼬박 1년을 앓다가 겨우 회복이 되었다고 하고, 한씨가 회복될 무렵인 1468년 9월 8일 세조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이 19살의 이 한씨의 시동생이 이 왕위에 올라 예종이 됩니다. 한씨는 정말 이 가슴에 피눈물을 흘렸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예종은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예종과 이 한씨의 남편인 덕종은 굉장히 좀 비슷한 병을 좀 앓았고 같은 나이에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사망할 당시 두 사람의 큰아들이 다 4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주가 있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을 당시 사람들도 했을 정도였겠지요. 자, 어쨌든 그렇게 예종이 사망을 하고 예종의 큰아들 제한대군은 이 덕종의 큰아들 월산대군이 겪었던 길을 다시 걷게 됩니다. 왕의 후계자로 미래가 보장되었던 제한대군이 이 세자 자리에서 밀려나게 된 것이죠. 제한대군은 원자에서 왕자로 격하되어서 예종의 계비인 안순왕후 한씨의 대비전으로 옮겨져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는 한씨의 아들들에게 기회로 돌아오게 되지요. 월산대군과 자을산군이 왕의 후계자가 된 겁니다. 왕실 최고 어른 정의왕후의 결정으로 이제 후계자가 결정이 되는데 정의왕후가 다음 후계로 지정한 것은 한씨의 둘째 아들 자을산군입니다. 원자는 너무 어리다. 또 월산대군은 어려서부터 질병이 있었다. 하지만 세조께서 일찍이 그 도량을 칭찬하며 태조에게 비교까지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칭찬한 사람은 바로 자을산군이지요. 그러니 자을산군을 주상으로 삼음이 어떠한가. 자, 이리하여 1469년 11월 28일 한씨의 둘째 아들 자을산군이 경복궁에서 왕위에 올라 성종이 되니 이때 한씨 나이 33세였습니다. 12년 전 남편의 죽음으로 궁을 나가야 했는데 왕의 어머니가 되어 드디어 궁궐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 겁니다. 한씨는 살고 있던 살림집을 큰아들 월산대군에게 물려주고 당당히 입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서열의 문제가 좀 생기는데요. 이 궁에는 예종의 계비 안순왕후가 궁에 머물고 있었어요. 사실 이제 사가에서 보면은 시동생의 와이프니까 아랫동서잖아요. 그런데 한씨는 왕비가 아니었지만 아랫동서는 공식적으로 예종의 왕비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는데 신숙주가 나서서 한씨의 죽은 남편 의경세자를 왕으로 추승하자라는 제안을 해서 이 한씨의 남편은 의경왕으로 추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씨는 이제 왕대비가 되는 거니까 이 동서보다 서열이 더 높아지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대비가 된 거니까 한씨를 인수대비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명부 최고 서열은 당연히 이 세조의 왕비였던 정의왕후 윤씨고요. 자성대비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어쨌든 이 정의왕후가 더 왠지 익숙해서 자꾸 정의왕후라고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서열이 인수대비, 그리고 세 번째가 예종의 왕비 계비였던 안순왕후 한씨, 그러니까 인해대비죠. 그러니까 대왕대비, 왕대비, 대비가 궁에 같이 있는데 성종이 왕이 됐으니까 한씨 한 명의 딸도 당연히 왕비가 됐을 거잖아요. 공해왕후 한씨가 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에서 함께 생활을 한 거예요. 층층시야. 생각만 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성종은 이제 왕이 되긴 했지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왕실 최고 어른인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권력 핵심은 이 대왕대비의 이제 측근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인수대비가 있게 됩니다. 사실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요청을 받았을 때 나는 글자를 모르지만 수비는 글자를 알고 사리에 통달했으니 가히 국사를 다스릴 수 있다 하면서 자신의 며느리인 인수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며느리를 굉장히 신임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수대비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인수대비는 입궁을 할 때 성종의 유모였던 백씨를 데리고 오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천민이었는데 이제 왕의 유모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봉보부인이 됐어요. 인수대비와 백씨는 굉장히 남다른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사망을 하고 애들한테 신경을 제대로 못 쓰고 있을 때 이 성종을 길러낸 것이 유모 백씨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씨에 대한 어떤 유대감을 가지고 궁에서도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냈던 건데, 백씨 이름은 어린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그러니까 천민 출신인데 왕을 길러낸 유모로서 봉보부인이 돼서 칠세가 되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 어린이는, 백씨 부인은 제가 또 한참 후에 다시 언급할 예정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뒤쪽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성종이 왕위에 오른 시기는 사실 그러니까 예종도 1년밖에 왕위에 못 있고 붕어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막 이랬던 시기니까 왕실 안팎으로 굉장히 어수선하고 이랬던 시기예요. 그런데 뭐 즉위 전후에 특별한 불상사도 없고, 또 이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성종이 국가 발전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러니까 정의왕후와 또 그 뒤에 있었던 인수대비의 역할이 이제 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수대비는 굉장히 엄격한 엄한 시어머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해왕후 한씨에게도 굉장히 엄격한 훈육을 했지요. 공해왕후 한씨의 지문에 서사에 정신을 쏟고 연려전 같은 책들을 읽는 것을 매일의 일가로 하였다. 왕비는 성종이 장차 후궁을 골라 드린다는 말을 듣고 좋은 옷들을 장만해 두었다가 후궁들이 들어오면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옷과 놀이개 등을 끊임없이 내려주고 은혜와 예법으로 대우하며 조금도 싫어하는 기색이 없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후궁이 들어와도 전혀 질투 같은 거 안 하고 선물하면서 어서 오시게 뭐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정말 인수대비 입장에서는 훌륭한 며느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해왕후가 연려전을 이렇게 열심히 읽은 것은 아무래도 시어머니 인수대비의 영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인수대비가 읽었던 이 연려전은 중국의 현모양처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신을 낮추고 남편을 헌신적으로 내조하며 자식을 잘 키워낸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었으니까 인수대비는 자신의 며느리를 바로 그런 현모양처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층층시하의 엄격한 시어머니 때문이었는지 이 공해왕후는 몇 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또 후궁들은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속내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왕비의 이 자애로움을 계속 보이고 있었죠. 사실 이제 어린 나이에 왕비가 됐으니까 뭐 몇 년이 지났다고 해도 아직 나이가 젊은 나이긴 한데, 그래도 빨리 후사를 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시어머니, 시할머니가 계속 이 성종의 후사를 걱정하면서 이제 후궁을 들이니까 아마 소가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성종 4년에 들어온 후궁이 윤기견의 딸과 윤호의 딸로 각각 수기로 임명이 되어서 이제 후궁이 들어온 것인데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데도 없고 공해왕후는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해 7월 공해왕후 한씨가 병이 들어 종묘사직과 명산대천에 기도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궁들이 입궁한 후에 공해왕후가 많이 아팠다라는 것이고요. 병세가 더 위독해져서 친정으로 피접을 가기도 합니다. 이때 병세가 너무 짙어져서 임종을 준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2개월 정도 요양을 하고 병세가 좀 호전되나 싶어서 입궁을 했는데 입궁하자마자 또 아픈 거예요. 이거는 정말 스트레스성이 아닌가 싶은데
몇 달 만에 다시 몸져 누웠고요. 끝내 성종 5년 19살 이 어린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사실 남편과는 예의를 갖추는 사이이긴 했어도 그렇게 속정 깊은 사이도 아니었는데다가 이 냉엄한 시어머니에게 억눌려 살다 보니까 정말 속병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짐작을 해보네요. 자, 공해양후가 사망한 후에 성종의 왕비를 새로 들여야 되는데 새로 간택을 해야 할까 아니면 후궁 중에 골라야 할까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인수대비는 누가 왕비가 되든 간에 내 기준에 맞는 왕비로 만들고 말리라 라는 생각으로 이 왕실 여성들을 교육시킬 교육서 내훈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연려전, 명감, 소학, 여교, 후비 명감 등을 발췌해서 책으로 엮고 한글로 번역을 한 어떤 책을 만든 겁니다. 사실 인수대비는 여성도 배워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조선시대의 여인으로서는 나름 진보적인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당대 최고 여성 지식인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배움은 현대의 배움과는 좀 많이 다르지요. 아내는 비록 남편과 똑같다고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하늘이다. 예로서 마땅히 공경하고 섬기되 그 아버지를 대하듯 해야 할 것이다. 남편의 가르침과 경계를 성인의 가르침을 듣듯 해야 할 것이며 그 몸을 보물같이 여겨 구슬처럼 거울처럼 전전긍긍하여 스스로 지킬 것이다. 이런 내용의 내용을 보더라도 여성들을 어떤 윤리 규범 속에 좀 우겨 넣으려고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성종 7년 8월 9일 윤기견의 딸 수기 윤씨가 성종의 왕비로 책봉이 됩니다. 제가 패비 윤씨 이야기는 또 수다몽에서 했었는데요. 수기 윤씨가 허름한 옷으로 검소함을 보인 것이 이 시어머니, 시할머니 보기에 딱 왕비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당시 수기 윤씨가 임신 중이었고 성종과도 굉장히 이렇게 사이가 돈독했기 때문에 왕비로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왕비의 자리에 오를 때만 해도 윤씨는 이 시어른들의 눈치를 살피고 몸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왕비가 된 윤씨는 큰아들을 낳은 후 인수대비와 대립하게 됩니다. 인수대비는 윤씨가 왕비가 된 후에 돌변했으니 윤씨에게 속았을 뿐 그 흉악한 본색을 가지고 있었구나, 속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윤씨는 이 당대의 조선 여인들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표현이 좀 많은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좋고 싫고 이런 감정이 굉장히 분명하고 질투심도 좀 감추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윤씨 입장에서는 냉혹하게 몰아붙이는 시어머니가 숨이 막혔을 것이고, 나만 사랑할 것 같았던 성종이 이 다른 후궁들에게 애정을 보이는 것도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인수대비가 편했다는 이 내운 부부방에 부인이 사납게 투기하고 독하게 성을 잘 낸다면 크게는 그 집안을 무너뜨리고 작게는 제 몸을 망가뜨린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런 인수대비의 가치관이라면 이 왕비 윤씨는 집안을 망치는, 그러니까 왕실을 무너뜨리는 그런 왕비니까 인수대비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윤씨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계속 대립하게 되고 또 성종과도 부부싸움을 계속하게 되니 당연히 성종과의 사이도 멀어지고 성종의 마음은 왕비 윤씨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이 왕비 윤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수다몽 영상 패비 윤씨 편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종 10년 6월 2일 왕비 윤씨는 자신의 생일 다음 날 칠거지약을 저질렀다는 명분으로
폐위되어 친정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성종이 인수대비에게 왕비 윤씨 폐출에 대한 논의를 했을 때 내가 일찍이 화가 주상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하루도 안심하지 못해서 가슴앓이가 생겼는데 이제는 점점 나아진다 하면서 찬성의 빛을 비쳤다고 하지요. 그리고 폐비 윤씨는 폐위된 지 3년 후인 성종 13년 8월 16일 사약을 받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8살이던 폐비 윤씨의 아들이자 원자를 세자로 책봉하게 되는데 이렇게 폐비 윤씨를 서둘러 사사한 것은 훗날 그녀가 대비로 복이 될까 우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 사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폐비의 사사는 거의 전적으로 인수대비의 의지로 단행된 것입니다. 자, 이후 이 궁 안은 나름 안정이 되어 갔지만 인수대비는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겪으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하나뿐인 딸 명숙공주가 사망하고 또 성종 14년에는 시어머니 정의왕후가 사망하고 또 성종 19년에 큰아들 월산대군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성종 25년 성종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인수대비는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10년을 더 살게 되는데 그 마지막 10년이 고통과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성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왕이 된 것은 연산군이지요. 바로 그 폐비 윤씨의 아들입니다. 연산군은 인수대비에 의해서 2살 때 어머니와 떨어져 궐 밖에서 3년이 넘게 머물렀기 때문에 인수대비는 어린 연산군을 볼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궁으로 돌아와서도 연산군은 할머니에게 정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워낙 냉엄한 모습을 보이니 할머니의 정을 느낄 수가 없었겠죠. 연산군은 그 폐비 윤씨의 성격을 좀 많이 닮았었나 봐요.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하고 고집이 좀 센 편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왕이 된 연산군, 어머니가 어떻게 폐위되고 사망했는지 알게 됩니다. 연산군은 명나라에 보내기 위해서 아버지 성종의 행장을 짓다가 폐비 윤씨의 아버지인 윤기견에 대한 기록을 보고 여기에 판봉상 시사 윤기견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영돈형 윤호의 이름을 잘못 쓴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당황하면서 그 사람은 폐비 윤씨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말을 했고 연산군이 자세한 정황을 보고받게 되는데 실록에는 그날 연산군이 수라를 들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산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연산군은 어쨌든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게 된 이후에 어머니 윤씨와 관련된 시를 지어 바치게 하고 또 윤씨의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또 어머니의 묘를 이장해서 회묘라는 이름을 지어서 어머니에게 못다한 효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흥에 유배되어 있던 이 외삼촌 윤구와 외할머니 신씨를 석방해서 외할머니 신씨에게 매년 쌀 30석과 황도 20석을 하사하게 하지요. 조정에서는 당연히 긴장감이 감돌았을 겁니다. 무슨 사단이 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때만 해도 연산군은 어머니의 명예 회복에만 관심이 있을 뿐 딱히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결심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폐비 윤씨의 사약을 들고 갔던 이세자에게 폐비 윤씨의 묘를 복구하는 일을 시켰으니 뭔가 일말에 몇몇 조짐을 조금 드러낼 정도였죠. 자, 그리고 연산군은 성종의 3년상을 끝낸 후 이 생모의 사당을 세우고 이 어머니의 묘를 효사묘로 추승함으로써 어머니의 영혼을 위로하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다 또 말립니다.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니 불만이 계속 쌓이게 되죠. 신하들은 패비였던 어머니 윤씨를 높이는 것은 선왕인 성종의 유지를 어기는 것이라는 명분으로 사사건건 이 부분을 반대했던 겁니다. 연산군은 18살에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조금 어린 나이에 또 왕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힘 있는 왕이 아니었고요. 또 즉위초 살인파가 득세를 해서 이 살인파들이 계속 뭐만 하면 아니되옵니다 를 외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악감정을 계속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자신이 힘이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꾹꾹꾹꾹 계속 참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팡 터뜨릴 기회가 오는데 연산군 4년 김일손이 쓴 사초 내용의 일부를 핑계로 무오사화를 일으켜서 수많은 살인파 인사들이 희생당하게 되죠. 제가 그 연산군을 따로 할 거라서 이렇게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산군은 이 사화를 계기로 해서 전부터 내가 뭐 말만 하면 아니되옵니다를 외치고 잔소리를 해대는 그 신료 집단들에 대한 불만을 한꺼번에 이제 표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 패비 윤씨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앞장섰던 인수대비, 연산군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하고 이렇게 사화까지 일으키니까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연산군은 인수대비에게 어떤 강한 액션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인수대비의 힘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었거든요. 자, 무오사화를 일으키고 계속 왕권을 키운 연산군 6년을 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연산군 10년 인수대비가 병석에 눕자 연산군은 그동안 감춰왔던 분노를 폭발시키며 만행의 시작을 알립니다. 갑자사화를 일으킨 것인데요. 연산군은 외할머니 신씨를 궁으로 불러들여 시커멓게 변한 그 금삼,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뭐 피를 토했다는 그 금삼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식을, 할머니에게 받는 그런 의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연려실 기술의 파수편이라는 책을 인용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씨가 죽을 때 약을 토하면서 목숨이 끊어졌는데 그 약물이 흰 비단 적삼에 뿌려졌다. 윤씨의 어미가 그 적삼을 전하여 뒤에 패주에게, 그러니까 연산군에게 드리니 패주는 밤낮으로 그 적삼을 안고 울었다. 그가 장성하자 그만 신병이 되어 마침내 나라를 잃고 말았다. 성종이 한번 나라 다스리는 도리를 잃게 되자 부부 사이도 허물어졌고 원자도 또한 보전하지 못하였으니 뒷세상의 임금들은 이 일을 거울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삼의 피라고 하는 적삼의 피가 적셔진 적삼을 바치며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했던 그 액션을 여기서 취하게 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연산군 10년 봄, 연산군은 생모 윤씨를 재헌 왕후로 추승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묘인 회묘를 회릉으로 추승해서 드디어 그러니까 왕비의 무덤으로 만든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멈추지 않고 드디어 삐뚤어질 테다! 라고 선언하듯이 피해 복수를 시작합니다. 1504년 4월 23일 연산군은 모의에 참여한 어린이를 부관 참시하라 라는 명을 내리는데요. 자, 어린이 기억하시나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성종의 유모 백씨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가 패비 윤씨가 질투를 할 때마다 그것을 성종에게 일러 바쳤다라는 제목으로 이미 1490년에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끄집어내서 부관 참시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어린이, 그러니까 백씨의 남편 강선이 살아 있었는데 곤장 100대를 맞고 유배형을 받게 되었고요. 재산은 다 몰수당하게 됩니다. 자,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는데 앞장선 할머니 인수대비를 어떻게 괴롭혀 줄까 고민만 하는 사람처럼 인수대비를 비참하게 만드는데요.
소문새록에 따르면 연산군이 성종의 후궁이었던 정귀인, 엄귀인을 너희들이 우리 어머니를 죽이는데 앞장섰지 하면서 때려서 죽이게 되는데 인수대비가 나서서 선왕의 후궁을 어찌 이리 대할 수 있느냐라고 소리치자 연산군이 인수대비의 머리를 들이박았다 라는 그런 야사가 있지요. 이거는 뭐 정사의 기록은 아니긴 합니다. 어쨌든 야사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손자가 할머니의 머리를 들이받다니요. 그 충격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연산군은 엄기인과 정기인의 시신을 가져다 찢어서 젓가를 담궈서 산과 들에 흩어 버리게 했다고 합니다. 연산군은 또 인수대비가 귀여워했던 정기인의 아들 이 안양군과 봉안군의 머리카락을 잡아서 끌고 이 인수대비의 침전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대비의 사랑하는 손자가 드리는 술잔이니 한번 맛보시오 하면서 강제로 술잔을 주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연산군이 사랑하는 손자에게 하사할 것이 없습니까? 하면서 이 인수대비를 조롱하지요. 그러자 인수대비가 배 2피를 가져다가 이 안양군과 봉안군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연산군이 인수대비에게 대비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하며 다그쳐 물었다고 하는데요. 뭐 드라마 이런 데서는 인수대비가 손자에게 핏대를 세우며 야단을 치는 모습이 등장을 하지만 실제 인수대비가 여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손자에게 핍박과 냉대를 받으며 불행한 말년을 보낸 인수대비 연산군 10년 4월 27일 창경궁 경춘전에서 68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연산군 일기에 인수대비가 연산군의 모욕 때문에 마침내 근심과 두려움으로 병나 죽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연산군은 3년상을 치러야 할 인수대비의 상을 한 달을 하루로 치는 여궐제로 25일 만에 맞춰버리면서 사실 인수대비는 유교적 이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삶조차 조롱해버리지요. 15세기 최고의 여성 지식인으로 평가받는 인수대비. 그녀의 마지막은 이토록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